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음 오늘이 10월 이제 13 일이네요. 13일 날 지금 10시 3 분이 쪼끔 지나고 있고요. 비가 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지금 제가 여기 오는 길에는 비는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비가 좀 내리다 안 내리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비 예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휴 동안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추석 연휴 요번에 길었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는 내도록 가을비가 계속 내려서 아마 이제 뭐 명절이라서 본가를 가신다거나 멀리 본가를 가신다거나 혹은 국내에서 여행을 좀 계획하셨던 분이시라면 비 때문에 쪼끔 뭐랄까 불편했을 수도 있고 혹은 가을비가 주는 그 정취에 쪼끔 뭐랄까 감흥에 겨우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연휴 잘 쉬셨나요? 예. 저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희 인제 명절 모임도 없어 가지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인처럼 쉬다가 돌아오다 보니 이 명절 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 연휴를 즐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 복귀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명절 때 이 명절 준비하느라 명절 치르느라 고생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명절 후 증후군이라는 걸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가 인제 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쉬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명절 때 제가 요번에 좀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집안 모임이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안 계셔서 어 그 명절 모임 없이 그냥 이 긴 연휴 기간을 그냥 보냈는데 이 추석 당일이죠. 추석 당일날 아침에 제 딸이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사람이 항상 많아서 못 가본 소위 말해서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요. 아침에 오픈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대기가 기니까 못 가니까 추석 당일에는 이제 '명절 당일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적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갔죠. 레스토랑을 갔어요. 샤브샤브를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꽤 최근에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웬걸 이미 그 오픈도 하기 전에 가게 문 앞이 진짜 한 20명 이상이 막 몰려 있어요. 심지어 비가 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추석 당일날 아침이에요. 뭐 어르신들 뭐 가족 단위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찍 문 열기 전에 갔기 때문에 저희는 1 차로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한 1 시간도 안 돼 가지고 뒤에서 대기 걸려 있는 사람이 50-60 명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명절 당일날의 문화도 지금 뭐가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예전에는 명절 당일이면 당연히 뭐 차례 지내고 명절 음식 같이 나누고 뭐 이랬어야 했던 게 이제는 그냥 가족 단위로 뭐 그냥 식당 가서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걸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늘어났구나. 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또 가족 단위가 소규모 가족 단위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들만 같이 온 집도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그랬듯이 이 명절 모임이 없는 집안도 늘어났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명절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달까?'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명절 느낌을 가지면서 이번 연휴를 보내셨나요? 아니면은 명절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히 긴 휴가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는 그 후자였습니다. 약간 휴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은 뭐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명절 후 증후군 이야기를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명절 후 증후군이라는 게 그냥 휴가 뭐 월요일병 같은 느낌이어서 요즘은. 예 그래서 뭐 막상 좀 식상하다 싶어서 사이코패스로 가져왔는데 사이코패스도 식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인사하면서 아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뵙는데 w 님께서 가장 먼저 "나와 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유인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열흘간의 추석 연휴도 끝나고 힘찬 출발을 강요하는 월요일 아침 맑은 눈의 광민 원장님 기다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출발을 강요하는 월요일 아침 이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저도 이제 어 거의 토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완전 놀다가 토요일 날부터 이제 밀린 일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시작을 하고 뭐 어제는 거의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일요일 날 일을 하고 나니까 월요일 날 좀 소위 말해서 월요병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절 후 증후군이죠. 그게 쪼끔 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푹 쉬어서 그런지 사실 어제 이혼숙녀 캠프 촬영이 있었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글 같은 거 좀 써야 될 게 있어서 대본 같은 것들 정리한다고 오후에는 거의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푹 쉬어서 그런지 효율성은 일의 효율성은 꽤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쪼끔 효율성이 낮네. 쉬어서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죠. 미니리 님께서도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사이에서도 서로 인사해 주시는 게 되게 사랑방 같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산나모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죠. W 님께서는 "비 오는 것 때문에 장마인가요?"라고 하셨는데 진짜 장마처럼 비 오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에도 꽤 비 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가뭄도 약간 있었던지라 강릉 쪽에서는. 그래서 꽤 반가운 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집안일 하는 데 있어서 빨래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요번 연휴 때 계속 집에 있으니까 빨래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래 말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뭐 세탁기도 좀 같이 돌리고 이랬는데 예. 비가 내리니까 이게 빨래 건조하고 이런 것도 생각보다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경험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인님께서는 "남편이 한국에 한 달 동안 갔습니다. 그 덕에 저는 두 사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순간 유인님께서 앞에 남편이 한국에 한 달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한 달 동안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걸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는 저의 문제가 반영된 거죠. 제가 한 달 동안 떠나 있으면 제 와이프가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다라는 저의 문제가 반영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을 두 사람분을 하셔야 되는 유인님.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예. W님께서는 "연휴에 귀경으로 사람 빠진 서울 시내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덕분인지 외국인이 더 늘었더군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죠. 우선은 말씀 주신 데몬 헌터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 그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봐야 되는 콘텐츠가 있으면 이거를 '집중해서 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는 봐야 된다 싶어 가지고는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 만들었고 뭐라 그럴까 한국 웹툰 느낌? 예. 한국 웹툰 느낌이랑 약간 게임 같은 느낌도 섞여 있으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겠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뭐 한국적인 요소 우리말도 우리말도 중간중간 섞이고 옛날 우리 노래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좀 뭐랄까 보면서 이렇게 뭐랄까 웃기다고 생각했다 할까? 좀 흥미로웠던 지점이 여러분들 혹시 자막 보실 때 청각 장애인용 자막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은 행동이나 약간 뒷배경 음악 같은 것들을 자막으로 다 달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이라는 노래가 뒷배경으로 나온다는데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사 뒷배경으로 음악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예전 약간 가요? 한국 가요를
중간중간 차용해서도 좀 사용했고 뭐 멜로망스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꽤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K컬처라는 거를 약간 이렇게 다 버무려 놓은 약간 이렇게 되게 잘 만들어진 음식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제작이 소니죠. 제작이 일본이라 물론 이렇게 한국계 미국인 분들이 성우도 하시고 뭐 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제작이 소니다 보니까 약간 아이러니하다. 약간 우리나라에서 일본 뭐 뭐랄까 사무라이에 관련된 막 이렇게 영화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웰메이드다라는 느낌이랑 이거 뭐 덕분에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알려지게 되고 특히나 뭐 도깨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해태라든지 까치라든지 뭐 저승사자 같은 개념들은 꽤나 귀엽고 멋있게 언급이 돼 있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분들이 늘어난 측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요즘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제 여행을 오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지 않아서 놓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음 도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예.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는 표현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분들이 단순히 노동만을 위해서 지금 여기 한국에 와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귀화한 이제 한국인인 거죠. 예. 어 귀화한 외국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귀화하신 분들인 거죠. 외국에 계시면서 귀화를 하신 분들이 혹은 외국에서 외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여기서 가정도 꾸리는 분들도 있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관광이나 이제 뭐랄까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즐기지 못하시다가 이 명절이 됐을 때 오히려 이제 뭐 주요 서울의 쇼핑몰이나 관광지에 나오셔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또 쪼끔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어색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미래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져가야 되는 시대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으로 넘어갈 여지도 있겠죠. 특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말도 못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의 기본 모토가 멜팅 팟이 다 섞여 있는 다 섞여서 용광로에서 모든 문화가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게 그래도 미국의 되게 큰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갑자기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 외국의 다양한 분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형태들을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흡수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고민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분들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제 관광이 있으시고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으시고 좀 약간 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지금 방금. 네. 그리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도 "저희 가족도 그랬습니다. 추석 차례 지내고 저녁엔 맛집 찾아 외식했어요." 그죠. 의외로 요번에 저도 가족들과 맛집 투어를 연휴 기간 동안에 몇 개를 했거든요. 예약이 안 되는 데들이 쪼끔씩 예약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게 사람 빠져 있는 서울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어 베제크님께서는 "저는 외식을 거의 끊었어요. 중국산 식자재가 화학약품 덩어리라 해서 조심합니다." 아 네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뭐 중국산 식자재를 떠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 자체가 음 많이 팔기 위한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을 수밖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음식들보다는 아무래도 외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즉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훨씬 더 건강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 자극적인 입맛 우리가 영상을 볼 때 항상 건강한 교양이나 다큐멘터리만 보지 않고 도파민 뿜뿜을 찾아보듯이 음식도 때로는 건강한 음식을 먹지만 때로는 '아 이건 내 몸에 나쁠 걸 알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또 뭐 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또 할 거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암 환자 정신건강이 제 원래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을 뵐 때가 자주 있고 또 요즘은 좀 쪼끔 줄어들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 환자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멘토링 비슷한 거 소위 말해서 약간 그 모임을 주관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쪼끔 제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잘 안 하는데 물론 이혼숙녀 캠프에서는 지적을 하죠. 근데 그건 방송이니까요. 그거 아니고 제가 진료나 실질적인 이제 상담 영역에서는 지적보다는 이제 좀 공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암 환자 뭐 자주 모임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데서 제가 쪼끔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베즈크님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그 모임에 대한 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냥 유마감 환우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암 환자들이 늘었는데 젊은 암 환자들이 자기 몸 건강 생각 안 하고 뭐 라면 그냥 쉽게 먹고 뭐 삼각김밥 그냥 먹고 햇반 이렇게 그냥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데 자기 몸 챙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다. 근데 그 누군가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력이 많아서 나의 건강을 위한 음식들을 더 챙겨 먹을 수 있는 환경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건강한 음식 뭐 예를 들어서 유기농으로 만든 어쩌고저쩌고 음식 이렇게 먹는 게 더 건강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들이 그게 무슨 뭐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뭐 되게 몸에 나쁜 무슨 이 첨가물들을 막 잔뜩 집어넣은 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편의점에서든 마트에서든 살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저걸 먹으면 저게 몸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인식은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음식을 드셔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는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플러스 알파지 이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민희리 님 "원장님 서태지 닮았어요." 서태지 팬들한테 무슨 욕을 들으시려고. 제가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약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단토리 님께서는 데모넌터스 케이팝 데모넌터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달 전에 봤는데 이렇게까지 히트를 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익숙하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는 걸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케이팝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나 문화적인 배경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뭐가 떠올랐냐면은 쪼끔 영역이 다르긴 한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예 그게 멕시코 쪽이거든요. 멕시코에서 약간 귀신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역인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귀신 문화랑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으면서 다른 애에서 흥미가 더 생겼던 것도 기억이 났거든요. 예. 아. 유인님께서는 "제가 사는 산골에서도 골든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산골이라고 하시기에는 워낙 미국은 큰 땅이라 그쵸. 근데 이제 골든도 워낙 요번에 근데 골든이 무슨 미국에 있는 토크쇼에서 라이브 한 게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애니메이션도 너무 잘 만들었지만 거기서 실제 더빙으로 음악을 부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음악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고 그게 케이팝이나 뭐 혹은 아이돌이나 힙합이나 이런 데서 이 꿈을 계속 이렇게 꾸고 있고 지금도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셔서 그분의 스토리라인이 나오니까 뭐라 그럴까 그 데몬 헌터스에 대한 거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되지 않나? 이런 것 같습니다. 베제크 님은 골든 하이톤에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톤을 더 높여서 원키는 되게 높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그 원곡 부르신 분들이 그 미국 쇼에서 라이브로 불렀던 거는 키를 한 키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쪼끔은 더 듣기 편하게 그럼 부르기 편하게 그래야지 이제 듣는 사람도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캐치 아이제이 님께서는 정신과 관련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신과 약이 계속 부작용이 나서 원장님도 포기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작년에 그나마 멀타핀정 한 정을 먹었지만 조바심, 늘 쫓기는 마음, 복부 막힘, 몸 곳곳 덩어리로 철근같이 무거운 증상 크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몇 년간 등산, 요가 아 이제 놓쳤네요. 등산, 요가, 절에 가서 108배 맨발 걷기 해 왔지만 조금 좋아질 뿐 큰 증상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번 여름 저런 활동조차 못하고 몸이 갖고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증상들이 좀 있으신 상태에서 제 안에 깊은 애정 결핍으로 뭔가를 하면 미친 듯이 하고 조바심이 너무 컸던 것 같고 평생 늘 긴장감으로 제 몸 쪼우고 산 것 같아요. 예. 힘든 나날이지만 제 마음을 보고 저를 사랑해 주는 몇 달을 보내고 있어요.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도 40년 만에 엄마에게 털어놓고 거리도 이제 두려고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라는 본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신 거네요. 이렇게 좀 보죠.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약물이 100%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정신과 약물이 다른 이제 내과 외과 약들이랑 다른 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들하고 좀 다른 가장 큰 측면은 물론 모든 약들이 효과가 있지만 나한테 맞는 약들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사실 정신과에서는 되게 커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급성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 방법이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폐렴에 걸렸다거나 혹은 설령 암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약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프로토콜이 가이드라인상 정해져 있는데 사실 정신과 질환은 급성기 질환이기보다는 쪼끔은 만성 질환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정신과적인 질환이 생기는 데는 며칠 상간에 갑자기 병이 펑 하고 튀어 올라오지 않아요. 몇 주 상관도 아니죠. 거의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에 이어져 왔던 과정이 나로 하여금 우울증을 느끼게 만들고 공황 장애를 만들고 강박증을 만들고 성격적인 측면들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오랜 기간 사람들마다 경험했어야 하는 감당했어야 하는 그 정서적인 부담감이 다 다를 수밖에는 없죠.
예. 똑같은 공황장애라고 하더라도 그 공황장애에 대한 증상들이 환자분들마다 다 쪼금씩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치료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없거나 혹은 부작용이 생겼다고 했을 때 거기서 치료를 포기하실 게 아니라 '아 나 이거 치료받아 봤자 소용없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약을 꾸준하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를 쪼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정신적인 부분과 우리 몸의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당연히 우리 몸이 아프면 정신도 피폐해지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으면 우리 몸도 불편해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피로감이고 뭐 불면도 일정 부분은 신체 증상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체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다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 내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신경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조금씩 다 바라보는, 그러니까 동일한 거에 대한 바라보는 측면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때로는 이게 산으로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산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이 덕지덕지 늘어나는 건 분명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뭐 치료를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스럽지 않는 활동을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다못해 안 되면 밖에라도 나가 있으시라고. 그냥 카페에서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카페에서 유튜브를 봐도 상관없어요. 예. 그냥 길거리를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도 돼요. 일정 부분의 활동. 예. 그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 작은 거에 내가 그래도 뭔가 성취감을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거. 작은 거라도. 그게 다독거려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 주셨지만 내가 불편한 상황은 피하는 게 맞아요. 그게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예,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일정 부분 피하면서 대신에 내 삶의 영역을 앞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가장 최악은 내가 나한테 불편한 상황을 피하면서 뒤로 숨는 거. 그럼 이건 피하는 의미가 없어요. 숨어 버렸잖아요. 정신과적으로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 무언가를 해내고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일정 부분 내가 뭐 때로는 가족을 끊어내서라도, 예, 내가 일정 부분 뭐 직장을 쉬어서라도, 예,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피해서라도 그래도 내가 그 부분들이 설령 내 삶의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을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회피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삶에 아주 소소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의미 있는, 값어치가 있는 삶의 어떠한 활동들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오늘 주제 한 개도 못할 것 같아서 사이코패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제가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요즘 고민이, 제가 어쨌든 정신과 의사고 정신과 의사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좀 뭐랄까 덕지덕지 뭐가 많이 붙어 버렸다 할까요? 예.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의 정체성은 뭐 제가 석사는 그래도 소아를 했으니까 소아에 대한 소아 지금은 청소년이죠. 아주 소아까지는 어렵고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학위는 암 환자 정신건강을 했으니까 이제 암 환자 정신건강에 대한 영역이 있죠. 음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인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개업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시는 건 대부분 이제 부부 상담가로 알고 계시고 이혼 승계 캠프 때문에.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다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를 이제 어 소위 말해서 프로파일링 비슷한 걸 하는, 예, 범죄 심리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하는 정신과 의사처럼 보여지고 있죠. 예. 그게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든 스모킹 건이든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의 방송들을 그래도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건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 이 사회적인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정신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보고자 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 범죄물 관련된 거가 그래도 이제는 꽤 오래 했죠. 5년 넘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도 이제 많이 쌓여져 버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관련된 글도 지금 계속 한 신문에, 지금 기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이코패스에 대한 거를 그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 방송에서는 많이 얘기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게,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이제 알아챌 수 있느냐. 예. 우리 사회에 맞는 얼마만큼 많은가, 알아챌 수 있는가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이코패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예. 왜 사이코패스가 사람은 왜 사이코패스가 되어 가는가. 예. 혹은 돼 버렸는가. 그것과 이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많은가?'라고 했을 때 많지 않죠. 예. 우리가 엄밀히 따지는, 이거를 막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막 확장시켜 버리면야 이제 범죄자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이 누군가한테 공감을 못하면서 그 누군가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확장을 확 시켜 버리면은 확 늘어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누군가의 삶을 피폐해질 정도로 망가뜨릴 수 있는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예.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걸 왜 가깝게 느끼느냐? 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은 여기에 대한 걸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관련된 어떤 강력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요즘은 언급되는 게 사이코패스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부터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언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는 치안적인 측면에서 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고 더 안전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소시오패스라는 영역이 사이코패스의 좀 더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소시오패스는 이 소위 말해서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예, 공감을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면,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악의성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죠. 그리고 정신과적으로는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용어에 대한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사이코라는 게 이제 정신병적인 걸 뜻하거든요. 예. 사이코패시. 예. 사이코패솔로지, 이게 병리이기 때문에요. 정신병적인 부분에,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건 정신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 병리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 형태에 대한 거를 이제 범죄 심리학 쪽에서 쓰는 용어에 가깝고요. 정신과적으로 용어를 사용한다면은 반사회성 성격이죠. 예,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불렸던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이제 사이코패스와 가장 유사할 거고요.
근데 다만 사이코패스를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이 사람의 단순한 지금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정말 반사회적이고 정말 이거는 뭐 사이코패스가 저지를 법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과거력의 반영이 적게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되게 큰 문제들 혹은 성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그 누군가에 대한 착취 그리고 경범죄를 포함한 과거의 어떤 그 유죄 판결에 대한 부분,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 등등이 좀 쌓여 있으면 사이코패스 진단이 쉽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한 영역들을 잘 숨겨 왔다면 예. 예. 소위 말해서 지능이 높은 사이코패스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숨겨낼 수가 있어요. 그 누군가를 착취하고 하지만 이게 형사 처벌로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로 과거의 이 사람의 사이코패스적인 행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 분명히 사이코패스가 맞는데 과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상당 부분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묻혀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진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타고난다는 이야기들이 뭐 일정 부분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장 과정에서 사이코패스가 어 뭐 100%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린 시절 되게 학대의 과정 어떤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가 돼야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컸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에서 이제 하와이에 있는 한 섬을 어 전체 인구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추적 관찰한 연구, 그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거를 하버드에서 이제 밝혀낸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거든요. 거기서 이 하와이의 한 섬을 여기라고 지정한 이유가 여기가 요즘이야 뭐 하와이가 대표적인 관광지지만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섬 자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지를 좀 보자라고 시작해서 한 연구가 이 연구였거든요. 예. 근데 막상 결과 뚜껑을 열고 보니 연구진들은 당연히 성장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고 뭐 학대나 방임도 있고 가정 폭력도 심하고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 중에서 물론 뭐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연구진의 예상 외로 상당히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이코패스가 단순하게 부정적인 환경 혹은 트라우마 혹은 폭력과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라는 걸 또 반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언급되는 게 예. 그러면 타고나기를 유전자적으로 혹은 뇌과학적으로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적인 사람의 뇌와 달라서 이런 범죄자형이 되는 건가?'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아니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 사이코패스 연구자 이거 뭐 대표적인 일화잖아요. 뭐 유성호 교수님도 많이 이야기하셨던 건 네. 그 대표적인 사이코패스의 연구자가 이 뇌과학적인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막 발표하고 본인의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내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졌네?' 근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고 또 성장 과정도 무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타고난 기질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장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예. 근데 이거는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건 성장 배경이라는 거죠. 어린 시절의 성장. 왜냐하면 성인이 다 돼서 내가 기본적인 인격이 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이코패스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즉 이건 내가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사회를 보는 안목, 즉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안목이 내가 일정 부분 타인의 감정을 읽으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타인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도 전달이 돼서 내가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나 역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형성되는데 이 부분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생기느냐는 이게 뭐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정신과에서 뻔한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거는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발현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성장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스포일러가 되려나? 이거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니까요.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만간에 이제 스모킹 건에서 그 강남 오피스텔에서 그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좀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뭐 수능 만점 받았다는 그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이 범죄자가 사이코패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방송을 보시면 그거와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방송을 보시면 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언급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열악한 상황에서 그냥 폭력에 찌들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학습된 사람이냐 하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반면에 동시에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성장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이고 안정된 성장 환경에서 자란 아이보다 범죄율은 분명히 높아요. 이건 어쩔 수가 정신과 질환의 어떤 유병률도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안정된 돌봄의 환경, 정서적으로 학대나 방임이 아닌 그래도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돌봄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이 설령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사이코패스의 어떤 기질이 발현되지 않게 성인으로 성장한 아이는 그 이후에 사이코패스적인 그 기질이 다시금 발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 이미 사이코패스를 극복할 정도로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어떤 사회 복지적인 측면, 특히나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 배경에서의 지원을 해야만 한다는 게 그런 측면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막상 딴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막상 오늘 주제는 많이 못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그 시간이 또 저는 또 즐겁고 좋아요. 예. 또 에너지도 얻게 되고요.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침에 한 주의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예. 그리고 약간 친구처럼 예. 그리고 그냥 우리 지금의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그냥 한 공동체의 일원이 그냥 넋두리 하듯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봅니다. 네. 어 베제크 님께서는 한국도 유럽처럼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 이민자들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하고 우리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유인님께서는 "저는 모든 인종들에게는 차별이 없으나 불법 체류자는 반대입니다." 예. 그쵸. 이거 왜냐면 이건 불법적인 거니까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 측면이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위에는 뭐 북이 막고 있으니까 사실 난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민 문제라든지 국경을 넘어서 불법 체류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게 미래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불법 체류자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에 그 그 노동을 하러 일을 하러 오셨다가 이제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관리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스템적인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겁니다. 네. 에제크 님께서는 "집밥에 집중하니 하루가 짧아져요." 근데 은근히 그 집밥을 내가 먹는 밥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 소소한 즐거움 그리고 그게 정말 그 누군가에게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 준다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만 내가 이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분해 놓고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참 삶에서 그래도 뭔가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어 제이지 님께서는 "IQ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110 이면 회사원 130 예를 들어서 어 여튼 IQ 검사에 대한 거는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게 대표적인데 이거는 평균이 100 입니다, 여러분. 예. 전반적으로 100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100만 넘어가면 '아 내가 평균 이상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간략화된 다른 검사들은 이제 편차가 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림잡아 한 30 분은 걸릴걸요? 예. 근데 이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한 신뢰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뭐 어느 정도의 지능은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 미니리 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웨브트린으로 약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실 수 있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그냥 이제 이 진료는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정보를 드린 건데 약을 바꾸신 다음에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뭐 저에게 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는 건 아니어서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니님한테는 잘 맞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신 거죠. 카니미소 님께서는 "외부 활동, 욕심 내려놓기, 작은 성취감으로 스스로 인정하기, 불편한 상황 피하기,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나를 지켜내면서 내 삶을 끌고 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거를 딱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셨네요. 외부 활동, 욕심 내려놓기, 작은 성취감으로 스스로 인정하기, 불편한 상황 피하기,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몬스이 님께서는 연휴 끝난 다음에 인사해 주시면서 "의상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음 베제크 님께서는
예. "선생님 요즘 치안이 예전 같지 않대요. 새벽이나 밤늦게 다니다가 인신매매 될 뻔한 경험담이 유튜브에 많아요.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쵸. 요즘 갑자기 뭐 유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예전에는 사실 그런 유괴 미수가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예. 저희 가족 중에서도 유괴 미수를 당할 뻔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제 동생이지만. 예. 근데 그때는 천만다행이다 해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유괴된 경우들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괴 미수도 뉴스에 나오죠. 즉 이런 미디어에 대한 게 우리로 하여금 그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약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재크님 말씀해 주신 게 맞는 이야기죠. 네. 오영돈 님께서는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시오패스라고 들었어요. 소시오패스도 언제 한번 해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날 잡아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쪼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몬스님께서 오늘따라 이렇게 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너무 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나르시스트에 대한 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토리 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가져올게요. 네. 요즘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나르시스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면 발음이 꼬이니까요. 제가 시읍 발음을 잘 못합니다. 영미선 님께서는 네. DNA 유전 집안 내력 이런 이야기 아까 사이코패스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에 대한 거 이야기해 주시면서 인사도 함께 해 주셨고요. 유인 님께서는 "소시오패스는 폭력성이 없는 반사회성 이극장애로 봐도 될까요?" 저는 악의성이 없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이라고 저는 좀 더 이해하는 편인데 폭력성이 없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뒤에 또 달아 주신 댓글들은 예 제가 또 방송 끝나고 예 쭉 또 한번 읽어 보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이나 또 저한테 또 다뤄 주셨으면 하는 내용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막상 제 아침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비욘디에서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방송을 한 지가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한 지는 꽤 됐고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 매주 방송을 한 것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 갈걸요. 아마 1년 반은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지금 형태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비욘디의 어떤 그 채널이라는 것들을 하고 활용하는 입장에서 비욘디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든 조회수든 이런 것들이 더 나오게끔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아마 순수하게 조회수만 따졌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핵심만 이렇게 딱 나가는 거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할 거예요. 저도 와 가지고는 그냥 강연하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주제 듣고 싶다고 해 가지고 보기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더 나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방송 많잖아요 사실. 오늘 사이코패스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것도 유튜브 검색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많을 텐데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그래도 매력? 묘미? 예 그리고 제가 얻는 어떤 즐거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행복감? 이런 거는 댓글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정말 날 잡아서 그냥 심야 뭐랄까요? 심야 대담? 심야 파티? 약간 이런 것처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한데 월요일 날 아침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또 진료 보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또 일주일에 하루를 또 시작하셔야 되니까요. 또 이렇게 남겨 주신 댓글들을 다 다루지 못하는 게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항상 또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릴 따름이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 시에 또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생활 명절 이후긴 하지만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